Why 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 수동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과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됐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는 수동 공격성 인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완전주의와 실수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수동 공격성 인물들이 이를 지연시키며 우유부단한 이유는 그들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학교나 직장이나 결혼 생활에서 비생산적이 되죠. 그들은 시험 기간이 닥치거나 중요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제출할 날이 다가오면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는데, 이들이 대학교 교수라면 승진이 학문적 생산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 논문이나 책을 쓸 때에 국가적, 국제적 인정을 받을 만큼 굉장한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심하죠. 따라서 실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속으로는 크게 두려워하며 진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근원은 어디서 발단된 것일까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이런 감정을 처음으로 느낄 때가 언제인지를 돌아보면 그들의 부모는 아마 아주 성공적인 부모였을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했고 후에는 자식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완전한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느꼈던 것이죠. 이어서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사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에 대해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기대를 따를 수가 없었기에 존경과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인데, 부모는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인물인데 자녀들은 변변치 못해서 부모들이 염려하고 곤혹스러워하는 경우에 그 자녀들을 상담해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공과 특권을 추구하는 가정에서는 수동 공격성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빼앗겼을 수 있습니다.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어린 시절에 적극적이고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들이 수년 동안 외아들이나 외딸로 지내다가 후에 동생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 어린 동생이 집에서 부모의 관심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되죠. 그때 첫째 아이는 부모의 축복이 동생에게 넘어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창조적이며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던 애들이 나중에는 부정적인 소년, 소녀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린이들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과 외로움과 상처를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반대로 이를 지연시키고 빈둥거리며 무슨 일이든지 성취감이 없어지고 비생산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린 동생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저 아랑곳 없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겠죠. 막둥이는 형이나 오빠, 누나나 언니의 희생을 바탕으로 부모의 사랑을 얻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 훌륭한 저서로는 마이론 매든의 축복의 힘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밀로는 그가 조사하고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수동 공격적 반응을 습관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부부가 항상 상대방을 비하하고 말다툼을 하는 가정에서는 결국 아이들이 수동 공격적 반응을 습관적으로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싸운 다음에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게 되죠. 어린이들은 경우에 따라 아버지 편을 들기도 하고 어머니 편을 들기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자기 주장에 뚜렷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되죠. 수동 공격성 인물이 애매모호함과 우유부단함은 이런 화목하지 못한 가정의 역사를 말없이 증언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자아 실현의 의무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물은 자신의 어두운 면에 사로잡혀 있는데, 에릭슨은 부정적 자아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아의식을 상실한 자는 가족이나 이웃이 그에게 적합한 일이라고 권고할 때 종종 이것을 경멸하며 적대감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상담자의 내적 갈등은 자아상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묘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다. 즉, 중요한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그러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자기 역할에 근거하여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위험한 역할이라고 경고를 받은 이 역할은 주로 가장 책임이 없는 역할이죠. 결과적으로 부모나 성공적인 형제들은 이들을 게으르고 꿈만 꾸는 자이며 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이루는 일이 없는 자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나 성공적인 형제들은 이들을 게으르고 꿈만 꾸는 자이며 하고자 하는 것도 결코 이루는 일이 없는 자라고 간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에게 절망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들이 죄책감과 불안감에 억눌리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찾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느끼는 절망감을 잘 파악하고서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란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자유와 의무의 합성이다. 합성이란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이란 아직 자아를 실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요. 키에르케고르는 부정적인 수동 공격성 인물이 느끼는 절망감은 자아 실현을 하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절망감이라고 했는데,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자기 훈련과 희생을 해야 하고 의무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들을 정말 싫어하죠. 그들은 이런 자아가 되기를 단연코 거부하는데, 그들이 취하는 부정적 자아는 그들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방랑자로 남게 만들고 그들은 자신을 상실한 세대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부드럽게 지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처음 대할 때 본능적으로 이들과 상대하기가 싫어지고 인내심을 잃고 분노하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행동 거지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들 스스로 우리와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의 제2의 천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윌리엄 레이드는 다음과 같이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화가 나겠지만 이 사람의 행위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자신의 심각한 불안감을 방어하기 위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수동 공격성 인물의 영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